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의 황혜신입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제목은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제도 변화와 쟁점입니다. 발표드리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국정과제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세 번째는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의 쟁점입니다. 처음에 국정과제란 무엇인가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될 때 공약을 이제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공약 중에서 정권에서 채택되고 공식화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는 따라서 정부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고 또한 그 정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책과 사업입니다. 또 국무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공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상 정치적이며 정책 목표를 가지고 공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입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전국적인 효력과 파급력이 있습니다. 국정 성과와 국민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두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정관리 시스템 운영 규정에서 국정관리의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위원회 관련된 법령에서도 국정과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 국정과제 협의회 등에서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17년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의 큰 부분 두 개는 하나는 바로 변화입니다. 국정과제와 관리와 평가가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제가 발표드리는 첫 번째 큰 내용입니다. 4개 정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립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구성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에는 국정과제는 12개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요즘처럼 100대라는 표현보다는 12개의 국정과제 그리고 그 12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자체는 지금 이 페이지에 나오다시피 약간 브로드한 어떤 범주로 표현이 되었고 이 안에서 한 253개 정도가 결투를 벌인 다음에 100개의 로드맵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 때의 국정과제의 구성의 특징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그 당시의 정부에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가지고 단기 혹은 장기, 또 이전 정부와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특수 혹은 연속으로 구분했습니다. 즉 연속과제라고 할 때는 이전 정부에서도 유사한 국정과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과제라고 할 경우에는 현 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정부 때의 100대 로드맵 과제 중에서는 특수성이 있는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제는 53개 정도가 등장했고요. 그 정부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단기 과제는 59개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5개의 분야별로도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과제는 개혁과 관련된 정치 행정 분야 23개, 그 다음 경제산업 16개, 보건복지 20개, 지역 33개, 외교 안보 분야 8개로 가장 많은 분야는 지역 균형과 관련된 것, 그 다음은 정치 행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12개 국정과제는 모든 국정과제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이 12개의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관리했습니다. 국정과제 회의는 어떻게 개최되었는가?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또 국정과제위원회는 민간위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원 중심의 일주일에 한 번 대통령께서 직접 관리하는 국정과제 회의가 개최되었고, 로드맵 관리 카드를 통해서 실무 점검반을 운영해서 국정과제를 관리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평가 자체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었고, 평가 자체는 정부 업무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하는 모든 평가를 다루는 법이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입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국정과제가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 위원회마다 개별적으로 집행, 관리, 점검, 평가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있었고, 어떠한 결과 자체보다는 그 집행을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때의 장점은 유연성, 또 민간의 전문성의 활용, 또 대응성과 순발력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평가로 공식화되지 않았고 부처와의 연결고리가 적다라는 부분 때문에 추진력이 다소 후반기에는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입니다. 5개 국정지표, 20개 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의 특징입니다. 특수한 과제는 100개 중에 48개 정도, 또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 36개, 경제산업 27개, 외교안보 15개, 지역 12개, 정치행정 10개여서 5개 분야 중에 가장 많은 2개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 경제산업 분야였습니다. 당시에서는 이전 정부의 관리 방식을 조금 더 체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스템, 즉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 직접 입력하도록 했고, 아까 앞서서 봤던 법령도 이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매 분기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고, 차관회의 등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정과제를 관리했습니다. 또 국정과제 점검 협의회를 통해서 매 분기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명시적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제도는 없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부 업무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부 업무 평가 제도는 크게 자체 평가와 특정 평가로 나뉩니다. 자체 평가는 스스로 평가하는 것, 특정 평가는 위에서 일괄적인 기준으로 모든 부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는 건 자체 평가, 국조실 등등 다른 기관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특정 평가입니다. 특정 평가에 국정과제 평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핵심 과제 평가라는 이름으로 중복되는 과제들이 들어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부 업무 평가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체계화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부분, 또한 차관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다만 단점은 명시적인 평가 제도가 없었고, 국무조정실 안에서도 평가부서는 정부 업무 평가를 하고 있었고, 국정과제 관리부서의 인원은 매우 적었습니다. 과장 한 분, 사무관 한두 분 정도로 매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부, 박근혜 정부입니다.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국정과제의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140개 과제입니다. 이전의 과제들이 100대 로드맵, 100대 국정과제인 것과 달리 140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던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이면서 연속적인 과제가 140개 중에 55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5개의 분야 중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동일하게 보건복지 분야와 경제산업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역이 16개, 외교안보가 15개, 정치행정 10개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140개 중에 52개, 경제산업은 140 중에 47개의 과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관리 체계는 보다 더 이제 체계화됐습니다. 통합적 국정과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고, 국무조정실 안에서 정부 업무평가실에서 관리와 평가를 다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140개 국정과제 전수에 대한 평가를 이때 처음 하게 됩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정부 업무평가, 그중에 특정 평가에 명시적으로 이제 국정과제 평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협의회와 차관회의, 실무점검회의 등도 운영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과제를 집중관리과제,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또 국정과제와 별도로 브랜과제 등을 또 선정해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이긴 했지만 신호등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green, yellow, red의 색깔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색깔을 표시하다가 나중에는 중단하게 됩니다. 또 국정관리 시스템을 온나라라고 이제 칭하면서 단위 과제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평가 제도는 가장 중요한 점, 평가 제도가 명시적으로 전수에 대해서 시행됐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국정과제별로 평가했습니다. 1번 국정과제 어떻게, 2번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걸 기관별로 통합했습니다. 140개는 부처에 할당될 때 어떤 부처는 10몇 개, 어떤 부처는 0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기관별 평가로 치환해서 국정과제 평균 점수 혹은 국정과제가 없는 부처는 그 부처에서 하는 주요 정책으로 평가를 하고 기관별로 40몇 개의 기관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 이 당시에는 국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국정과제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참조하고 관리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의 장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이고 공식적으로 도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점은 너무 공식적이 되다 보니까 탄력적 운용이나 능동적 상황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그 국정과제는 이전 정부에는 없던 새로운 과제가 71개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와 경제산업 분야가 가장 많았다면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국정과제 분야는 경제산업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 비슷한데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야 18개, 외교안보 16개, 정치행정 15개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 체계는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약간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그림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등을 국정과제위원회라고 칭하고 이 국정과제위원회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국정과제를 관리하게 됩니다. 또 분기별로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정과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평가 제도는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평가 제도와 유사합니다. 전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참조 자료로 있었던 국민조사 대상인 정책 만족도를 국민 만족도로 일단 뺐다가 다시 국정과제 평가에 넣어서 이제는 점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의 장단점은 이전 정부와 유사한데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국정과제 선정 당시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각계각층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화, 두 번째는 쟁점입니다.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그 이슈에 따라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대안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연구원이 국무조정실의 발주로 수행했던 국정과제 관리 개선 방안이란 연구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3파트는 거의 다 그쪽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아까 김영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훨씬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게 두껍고 많은데 이 중에 아주 일부만을 발췌해서 지금 PT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쟁점으로는 연구 보고서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PT를 위해서는 8개를 줄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국정과제의 수와 체계입니다. 우리는 국정과제가 처음 생길 때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질 때 100대 국정과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 자체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910개의 실천 과제를 만들어서 2단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12대 국정과제와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운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여전히 2단계였는데요. 100대 국정과제로 압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인수위 단계는 193개였고요. 실천과제는 950개에서 1169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대부분 국정과제는 2단계입니다. 국정과제가 있고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한 단계의 실천과제 혹은 로드맵 등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3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140개 국정과제, 실천과제 619개, 그리고 2000개가 넘는 단위과제의 3단계 구성을 갖게 됩니다. 또 과제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집중관리과제, 핵심 개혁과제로 선별해서 추진하기도 했고, 또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축사 중에서 다른 어떠한 사회 변동 때문에 다른 어떤 과제가 필요할 때 브랜드 과제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등의 약간 성격이 유사한 과제들을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인데요. 3단 체계를 통해서 528개의 실천과제, 1800개가 넘는 단위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이상이었고 거의 20대부터 60대까지 20%씩 좀 고르게 안배했습니다. 물론 17, 18 약간의 어떤 수치적인 차이는 있는데 조금 연령별로 고르게 안배했을 때 숫자는 상관없다가 가장 많이 나왔고 100개는 너무 많으면 줄여야 한다가 그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국정과제 체계 구성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인 경우에 실천과제, 단위과제까지 갈 경우에 과제가 너무 많아서 관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 개 부처에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관리 과제 축소로 행정 부담은 줄지만 또 단점으로는 실천 과제 수가 결국에는 또 3단계 체계의 실천 과제 수보다는 많다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된 이슈는 수와 체계입니다. 과연 수를 꼭 100으로 해야 될지, 100보다 많아야 될지, 줄여야 될지, 또 100대 국정과제를 유지하더라도 그 체계 자체를 2단계 체계로 단위과제, 실천과제까지 다 할 것인지 2단계로 해서 실천과제만 인정할 것인지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정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약은 태아라고 보시면 되고 국정과제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태어나서 호적 등록까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공약이 과연 다 국정과제로 선정돼야 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많은 결과는 대부분 좀 유지하되 다 하지는 말라라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정권을 갖게 된 그 정부라고 하더라도 야당의 공약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역시 국정과제로 선정해달라는 의견이 58.5%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국정과제의 조정입니다. 국정과제는 지금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5일 후 정도에는 국정과제가 공식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5년이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코로나였습니다. 국정과제 만들어서 잘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생겼는데 국정과제에 명확하게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 제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국정과제의 변경과 조정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만 제한적으로 변경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9가 가장 많은 조사 결과입니다. 즉 어느 정도 변경과 조정을 하되 그래도 핵심적인 코어는 좀 많이 남겨달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슈의 그 조정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시적으로 그때그때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큰 틀은 유지하고 있고 100대 국정과제 자체는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좀 변화와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약간의 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정과제의 정기적인 조정 방안입니다. 정기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1년이나 2년 단위로 혹은 중간평가 시점에서 국정과제 100개를 바꾸겠다라고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환경 변화를 집어넣어서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또 절충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에서 제기되는 이슈입니다. 관리 주체의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로 넘어가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관리, 또 하이브리드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같이 하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중심은 다부처적인 핵심적인 과제는 청와대가, 일상적인 과제는 국조실이, 또 부처가 직접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입니다. 국정과제 관리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지금 현재 100개, 또 단위과제, 실천과제까지 합치게 되면 1,800개까지 늘어나는데요. 이 전수를 다 직접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핵심 과제 위주로 옛날 이명박 정부 때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누어서 중요한 과제는 청와대가, 혹은 핵심적인 중요한 과제는 청와대가 하고 나머지 전수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현 체제로 할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심층 평가를 일부에 대해서 도입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쟁점입니다. 관리 방식과 주기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분기별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를 반기별로 좀 더 밀도 있게 하자는 의견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할 경우에 유사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슈입니다. 국정과제 성과 평가 필요한가라는 쟁점입니다. 국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80% 이상은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대 정부에서도 평가를 했던 정부가 2개 정도, 평가를 엄밀하게 하는 정부가 2개, 과정 중심으로 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한 정부가 2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역시 그 장단점이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이슈입니다. 국민의 정보 전달 및 국민의 참여 확대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 자체가 국민 소통입니다. 또 발표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일부가 있는데 국민이 얼마나 그 국정과제 변경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는 80% 이상 등이 나온 결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PT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대상으로 국정과제 100개인데 그중에 하나라도 기억하냐고 물었을 때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관식으로 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 내용과 성과는 홍보가 필요한가? 거의 70%에 육박하게 성과평가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가장 많았던 것은 중복 응답을 허용했더니 역시 TV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라운드 테이블에서 더 많은 토론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국정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선정한 국정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국정 성과와 국민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 취지에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라운드 테이블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